진보당 국회의원 손수입니다. 짧게 상임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시적 국무위원 유인촌 장관, 블랙리스트 뉴라이트 인사로 기관장 알박기 하는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됩니다. 첫 상임위원회 참석으로 관련 현안을 살펴보던 중 유인촌 장관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받은 우상일 씨를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일 씨가 대표로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제2의 예술의 전당으로 불리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을 비롯해 국립문화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25년 개인 순매수 2,474억 원. 여러모로 부적격 인사입니다. 알려진 대로 우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과 예술국장을 역임하며 문체부가 최순실 씨와 그 측근에 조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 대표가 조윤선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됐고 지금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은 다수 존재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 경영본부장으로 내정됐으나 당시 야당과 노동조합의 비판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활동 주체의 양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발을 맞췄습니다. 단체 대표가 창립 선언식에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의 이전을 말하고 광화문 광장을 조선시대 인물로 채우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일 창립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소신 발언을 했던 문화예술인을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매도했던 발언이 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정부의 비판적 의견을 내면 개념 없다 몰아쳤던 문화자유행동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자가 내란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아직 홈페이지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우 대표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인촌 장관 지명 당시 문화자유행동에서 발표한 지지 성명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유인촌 장관께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회의에 불참하신다고 합니다. 회의에 출석하고 답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새 정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 뉴라이트 인사를 새 정부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상일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국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검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울리는 경종이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의 조종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는 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역사적 파탄을 만난다면 국민들은 끝까지 버릴 것입니다. 광주 국회의원의 공동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 발언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망언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고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극우 파쇼 집단의 위험한 역사 왜곡을 어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자신의 망언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라면서도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 라며 조롱하는 말투와 태도를 보인 것을 정정이나 사과로 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호남동행 국회의원 소속인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겉과 속이 다르게 호남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망언과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소속 국회의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망언을 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망언은 그의 버금가는 역대급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되풀이되는 그들의 망언 DNA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격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치유할 수 없는 역사적 불치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명확하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 6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은 지난 1985년 5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5개 대학 학생들이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민주화운동으로서 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언급한 미국 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보장되고 내지는 먹을 것, 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던 그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인권 보호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역대급 망언으로 역사를 왜곡한 내란 세력의 후예 배준영은 엎드려 100배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미 약속했고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오늘 방송 출연 그리고 또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 대부분 오늘 회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제가 다른 의원 7분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당연합니다. 구속과 수감으로 이어져야 진짜 수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특검에서 내란 측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만시 지탄입니다. 공무원과 잔당들이 줄줄이 수감되어 있는 마당에 그 우두머리만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작태를 용납할 수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기습적 청구는 부당하다는 내란 수배 측의 항의는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체포영장 청구에 기습적이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며 그간 지지부진하다 못해서 급기야 수개를 풀어주기까지 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를 시급히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3차례나 불응한 파렴치범입니다. 즉각 체포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똑똑히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특검의 공언대로라면 체포영장은 바로 구속영장으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넣어야 비로소 진짜 수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사서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송미령입니다. 유임 철회 없는 소통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전국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다 저 무도한 내란 세력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광장에 섰던 남태령을 넘고 한남동과 광화문에 함께 섰던 당사자들입니다. 내란 사태 이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촉구했던 송미령 장관에 대한 유임을 그것도 내란을 함께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마당에 도대체 그 누가 용납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어제 국민사서한 개설을 밝혔습니다. 시의성이 있거나 공감대가 높은 의견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확고한 의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소통이 진심이라면 국민사서함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송미령 유임 사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망함 속에 분노한 농심을 모른 채 하면서 도대체 그 무슨 소통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농망장관, 내란장관, 송미령에 대한 유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탈북민을 배신자로 부르는 총리는 필요가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이제 기자회견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북한 정권의 포압과 굶주림을 피해서 자유와 존엄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용한 충격적인 탈북민 비하 표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을 국민 앞에 안기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서입니다. 도북자, 반도자 표현 사용은 탈북민에 대한 모욕이고 낙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칭하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탈북자 대신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배신자로 낙인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려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자는 글자 그대로 조국을 배신한 자를 뜻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처벌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과 같은 맥락을 지닙니다. 이런 용어를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논리를 우리 사회에 끌어들인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탈북민들의 정당한 선택과 투쟁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민의 결단을 배신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대한 기본 가치의 인식조차 결여된 것입니다. 탈북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굶주림을 피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항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탈북은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표현은 이 모든 탈북민의 선택과 투쟁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시각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쓴 이가 민주당 출신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전통 계승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정당의 총리 후보자가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공식 학위 논문에 썼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탈북민을 모욕하고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탈북민 비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을 변절자라고 불렀고 최민희 민주당의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원칙이 안 보인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탈북민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민주당 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탈북민은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에서 인권을 짓밟히고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 체제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탈북은 범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가치를 가장 치열하게 실천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의 여부는 분명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도북자, 반도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 탈북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역사 인식조차 결여된 인사는 국무총리로 부적격이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어온 탈북민 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표현의 부적절성과 인권 감수성 결여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탈북민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전국의 탈북민 단체와 인권 시민 사회는 연대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탈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 자유를 모욕하는 김민석 같은 정치인입니다. 2025년 6월 25일 탈북민 단체 일동. 그러면요, 저희는 바쁜 관계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자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를 부탁을 좀 드린다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탈북민들은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달콤한 말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에 정말 4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권을 누린 땅이었고 김씨가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이 목소리를 절절하게 표현에 담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한수연 정책활동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녹색금융, 기후금융 관련해서 새 정부의 10대 기후금융정책 제안을 드릴 텐데요. 먼저 민병덕 의원님의 여는 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하시는 분 옆에 쓰시라고. 아니 옆에 수화하시는 분 여자분 민 의원님 내가 고치 그래야 화면에 잡히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 ES 포럼,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플랜 1.5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꾸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지속가능금융 전문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동안 국회 ESG 포럼은 세계 단체와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눴고 오늘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10가지 핵심 기후 금융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은 산업 정책을 단순히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이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가지 핵심 기후금융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대담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적시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대응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의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의 녹색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흐르는 돈의 흐름을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환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후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수백조 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에 투입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기후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에는 대담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 구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 등은 기후성과를 고려한 자산 매입과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면서 녹색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연구 분석 활동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전방위적 기후통화 신용 정책이 시급합니다.
녹색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저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대출 담보에서 녹색 채권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방식을 활용한 녹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기후금융통합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 통화정책 최고 논의 테이블에서 기후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기후투자공사를 신설해 정부의 녹색 투자를 선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녹색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녹색 R&D,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막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공적 녹색 정책 금융이 필요합니다. 기후투자공사법을 제정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전담 공적 금융기관을 신설합시다. 정부의 선도적 출자와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투자공사는 새 정부의 녹색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적 금융 공급을 통해 녹색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은행의 탄소 집약적 산업투자 편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법인의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충실한 기후공시는 기후투자 활성화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회사가 지구에 더 부담을 주는지 알아야 녹색 투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당초 올해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공시 기준도 크게 후퇴한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즉각 발표해야 합니다.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업지표 등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텍소노미를 강화해서 자본시장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연 40조 원에 달하는 녹색금융 투자가 LNG 설비나 그레이 수소 투자와 같은 화석연료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녹색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LNG 등 전환 부문을 현재 K텍소노미에서 분리해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로 통합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 내용 및 설명 의무와 그린워싱 제재 수준을 높이고 상품의 전 과정 환경 영향 평가하는 LCA 분석을 텍소노미에 도입해서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채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환금융이 그린워싱에 활용되지 않도록 화석연료 일몰 계획을 동반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총 42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산 부실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가입자는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 대응 및 기후위험 관리 체계를 갖춘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금융대출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정책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갖고 있다면 확고한 의지로 제안드린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진흥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한국사회진흥투자포럼은 수도가는 금융 싱크탱크를 맡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변화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투자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 활동,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 싱크탱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책임자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2.5의 10대 정책 제안은 명분을 토대로 한 현실에 기반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요청드리면서 정책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자본을 기후경제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첫째, 모든 공적기관이 민간금융을 선정하는 평가 지표에 기후투자 실적을 반영하고 동시에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적기관의 경영평가, 기금평가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투자 출연기관, 공적연기금 등 모든 공적금융, 지자체, 교육청 등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익을 늘리며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해서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각종 민간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평가 기준과 지표에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지자체 및 은행과 지방은행은 카스탄 선언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한 바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든 공적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자는 정책입니다. 둘째, 모든 공적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적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대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융대출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금융기관은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활동으로 생기는 이른바 금융대출량이 배출량의 99%를 차지합니다.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한다는 의미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금융기관이 특히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연금이 선도성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감원의 현행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자산 건전성 평가 조항을 추가하여 지침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켜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는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로의 자본 할당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넷째, 현행 스토리시 코드를 전면 개정하여 코드의 원칙에 기후변화 및 ESG를 반영하여 기후 스토리십을 확립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이행평가와 더불어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토리시 코드는 2016년 말 제정된 이래로 원칙 개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스토리시 코드의 종류국인 영국은 2차례 개정했고 그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와 ESG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도 세 번째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ESG 이슈는 고객의 자산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수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ESG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SG 생태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금융기관, 고객, 소비자, 정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ESG, 기후금융 관련 법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시장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성격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현 국회가 우리들의 제안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시민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는 한수영 정책활동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하는 기후금융정책 제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2030년 NDC 이행을 책임질 정부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독립 실현을 위한 결정적 전환의 시기, 다시 말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이 정부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실질적인 기후 대응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후 대응 역량, 이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닙니다. 물가와 금융 안정, 자산 건전성, 연금 수익률, 국가의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이자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 관련 법과 제도, 시장 구조는 이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조차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부 비공개 등 그린워싱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기후위기를 통합 금융정책의 핵심 문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기후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녹색 중앙은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후 성과를 반영한 신용 담보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기후 전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통화 신용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도 기후 리스크를 자산 건전성 평가 시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관련 감독 지침을 만들어 점검함으로써 자본을 탈탄소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기후 정보의 투명성 역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이 기후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 있는 ESG 공시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금융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 이른바 금융 배출량까지 정보가 명확히 드러날 때 시장은 비로소 녹색 투자와 갈색 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녹색 채권의 투자 왜곡을 막기 위해 텍소노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전환금융은 독립된 프레임워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녹색이라 쓰고 화석연료에 쓰이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녹색 금융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 가속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정책들이 파편적이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ESG 기본법을 제정해서 산재되어 있는 ESG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은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바뀌려면 법, 제도, 책임과 인센티브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와 금융의 기본 문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관련 자료는 또 저희가 또 따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 마을 출신 김덕구 의원입니다. 도둑이 재발을 저리는 법입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라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못이 흥분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 병역 면제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부터 질병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사과 요구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가족, 특히 아들, 그리고 저 강득구를 향해 팩트
팩트 체크 없이 중상 모략을 일삼았던 본인은 사과했습니까? 아버지 주대경 검사가 민교투 조작 사건으로 젊은 교사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주진우 의원의 사과 요구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본인부터 먼저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사과하십시오. 민교투 조작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주진우 의원 아버지인 주대경 전 공안검사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다시 어제의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의 본인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백이었습니다. 본인의 병역 문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첫 징병 신체 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서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염으로 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급성 간염입니까? 아니면 만성 간염입니까? 급성 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습니다. 급성 간염이라면 그야말로 병역 비리가 확실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급성 간염은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질병으로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재험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1995년 병역 신체 검사 규칙을 봤습니다. 중고차는 뽑기다. 아니, 티카처럼 믿을 수 있어야지. 직접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고 신차급 업그레이드까지. 중고차 트러스트 시대 개막 티카. 는 조직 검사상 만성 간염으로 확진된 경우입니다. 만성 간염은 말 그대로 만성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나 음주로 악화될 수 있어 굉장히 철저하게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진우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아왔고 그리고 징병 신체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 법률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희한하게도 주진우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알려졌고 저도 들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성 간염이라고 한다면 술을 즐기는 주진우 의원은 대체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 사람이라면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외계인이라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병역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영역입니다. 국민 검증을 피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당장 징병 신체 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그렇더라도 급성 간염이든 만성 간염이든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조롱한 모습에 저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청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면제 사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3년간 독방에서 실형을 살아야 했던 김민석 후보자의 면제 사유에는 눈 감았습니다. 이게 국힘 청문위원들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진우 위원의 병역 면제 과정을 함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도된 역사,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기득권을 누리며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주진우 위원, 그리고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는 주진우 위원, 이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역사와 국민들은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평택시병 개의원 김현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자신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낼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흠집내기를 위한 묻지마 공세에만 매달렸습니다.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무책임한 의혹만 쏟아내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란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대내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곡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자리임을 정말 모릅니까? 아니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인사청문회를 이용해 국민의 시선을 가리려는 겁니까? 윤석열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려 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 동조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는 자신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낼 뿐임을 명심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부산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결코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양산업의 컨트롤 타워이자 북극 항로 개척,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작전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시기까지 특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약속드렸던 대로 수도권 가밀과 지방 소멸 위기 심화에 적극 대응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흔을 되새기며 미래의 평화를 다짐합니다. 6.25 전쟁이 벌어진 지 올해로 꼭 75년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75년 전 참혹한 전쟁은 분단의 상처를 남겼고 한반도는 아직도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입니다.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5년 전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살아나는 소비 심리, 신속한 추경으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안 편성 등 국민 주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102를 기록하며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낙관적 경기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역시 3,100을 돌파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 잡기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추경을 신속히 심사해 경기 회복에 물꼬를 트는 한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틀을 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집값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월부터 20주 연속 상승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상승폭은 7년째 최고 수준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집값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월부터 20주 연속 상승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상승폭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등세를 담불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유산 위에 올라 취임 16일 만에 20조 원 규모의 현금 살구성 추경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 잡힌다는 후보 시절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정수가 명백히 터졌습니다. 돈은 풀고 집을 막는 풀자 막자식 좌파 부동색 정책은 실수요자를 대출 장벽과 고금리에 내모는 반면 시중 자금은 투기 시장으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끄기는커녕 남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장 가열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방빼기 압박 속에 서울 전세 매물은 작년 말 대비 17.8% 급감했고 고액 월세만 남은 시장에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도 극심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평당 시세 격차는 60%, 전국 미분양의 80.5%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은 과열되고 지방은 얼어붙는 양극화 이재명식 정책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탓, 오세훈 탓만 반복합니다. 전산난도 낭탓, 집값도 낭탓, 정책은 없고 핑계만 남는 정권, 국민은 더 이상 핑계로 포장한 무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난집의 부채질, 잘못된 길의 핑계질,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총리로 임명되자 제2의 IMF 같은 위기며 경제 위기 비움과 사회 통합을 정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673조 원에 달하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도 몰라 수치를 얽어보내고 GDP 대비 49%에 달하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는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라 살리는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54조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안을 만드는 것과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입니다. 김 후보자가 사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도 국가 예산 심의에 충실했다면 기본적인 국가 예산과 채무조차 모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엉터리 호텔 경작으로 포퓰리즘 재정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보다 더 엉터리 궤변 경제 철학입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국가 재정의 기본도 모르는 김 후보가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민석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보건사업 공약을 두고 반드시 실패하는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최악의 도시 교통난과 상권 붕괴를 예고했던 청계천 보건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김민석 후보의 석연치 않은 수입에 대해 검찰 수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 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는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명확히 드러난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상윤 KH그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한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에 분노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 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죽으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정치 검토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 우리 박은두 위원장님과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와 함께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두 농어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흥도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희 사무국장님, 이경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오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을 저와 박은두 위원장님이 나눠 읽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차흥도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농업회생 5대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있는 두 번째 법안입니다. 이 법은 왜 청년 농어민이냐, 왜 기본소득이냐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법안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인구는 200만 4천여 명, 어가 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농업 분야 고령화율이 2040년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현 수준 약 1.2%로 정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농어촌이 소멸하고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농어촌은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천천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급속히 사라질 것인가? 소멸의 속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농어촌이 소멸하면 농업이 소멸하고, 농업이 소멸하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청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식량 주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청년 농어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8,646만 원인데 비해 농가는 5,059만 원, 어가는 6,3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처럼 열악한 생활 여건은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접 지불금 및 정착 지원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준수 사항이 부과되어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득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 자금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정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협 등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정책의 허점으로 청년 농민들이 빚더미로 내몰리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청년 농어민 육성 사업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공익직불금과 달리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농어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954만 원으로 14%가 감소가 됐습니다. 농가 부채는 증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성적표가 농가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수장이 다시 유임이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그 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은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역 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공동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법은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청년 농어민과 함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농어민 전국운동부의 차원도 목사입니다. 조국혁신당 심장씨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반부안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했고 아마 이제 곧 실현될 텐데 농촌 기본소득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실시라기보다는
시범 사업으로 실시될 거예요. 아마 광역 단위에서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서 이제 아마 실시가 될 텐데,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 농민들 위에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도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상 보면은 현실적으로 전 농민들에게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계별 실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별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청년 농부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귀농본부에 의하면은 귀농귀촌 현상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한 2만 명 내, 그 중에 한 20%, 한 15%, 20%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2,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귀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맨날 세라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체어 형태의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를 청년 농민들에게 주는 이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이거를 마중물로 해서 나중에 농촌 기본소득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 농업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개정 발의,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자에게 성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TF 총괄단장 신장식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5가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진영을 넘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송 장관의 유임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였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12월 3일 내란함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국정수행의 능력을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양국관리법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거부했던 윤석열 농정의 집행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식량 주권 강화, 농가 소득 보장, 휴그린 자동환기장 프로로 생활까지 달라지셨다는 김영준님의 휴그린으로 살아보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정책의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TF는 송미령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진심을 담아 반성하십시오. 시작은 반성입니다. 이재명 정부 농정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존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둘째, 농민단체와 조속히 만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십시오. 농정 책임자가 이해 당사자와 만나지 않고 농정을 펼칠 방법은 없습니다. 농민단체를 직접 찾아가 반대 이유와 우려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십시오. 문전박대를 받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험한 말이 앞서도 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보좌진이 말렸음에도 계란 세례를 각오하고 농민 집회 단상에 올라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일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부 조직 쇄신 방안을 보고하십시오.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을 쇄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민부는 농업, 농촌 현장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농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 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넷째,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들을 비롯하여 산적한 농업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십시오. 다섯째, 이재명 정부의 농업 공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촌재생 프로젝트, 청년 여성 전문 인력 공동영농 조직 등 미래 농업의 인재 양성도 공약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으로 이와 같은 공약들이 유실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송 장관은 분골 쇄신과 같은 추상적 말이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와 갈등 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송 장관에게 이와 같은 5대 실천 행동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 장관은 유임 장관이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에 준하는 검증 절차 역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송 장관의 정책적 능력과 이재명 농정 실천에 대한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임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TF 위원장 신상식 감사합니다. 네, 진부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사측 불법에 맞선 정당한 행동의 손해배상, 지금 당장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9천만 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손해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소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입니다. 정부는 2021년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제철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보와 파업으로 저항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 행동권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법원은 생산 차질, 채선료 등 사측의 대부분 주장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 초과 근로수당 일부의 손해로 인정하며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손배소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의 남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선택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시게요? 여기서 하시게요? 계속하고 계시죠?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밖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 중이어서 사실 저희가 45분에 예정하고 왔는데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이십니다. 오기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이십니다. 최현일 의원님이고요. 전용기 의원님이십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후 4시 반에 5시까지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한 것은 통상 2시간 정도 청문이 진행이 되면 질의가 보충 질의 2차 끝나고요. 그래서 휴식을 갖는데 그 휴식을 갖는 시간은 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이 있어서 정회하면서 지금 위원장하고 이종배 위원장하고 배준영 간사에게 제가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5시 30분 조금 넘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를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전국에 개척됐다는 것을 제보를 받고 매우 심각한 일이니까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이 개척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고 향후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 반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방의 주장만 담게 되면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45분에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 오기영 의원께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기영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으로서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에서 마땅히 토론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일정 정도 서로 논쟁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서로가 생각을 다시 다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유법 돈다발 장롱에 쟁여둔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놓고 이런 표현들의 글들이 이 야당 국민의힘 청문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왔었고 그런 내용의 문구가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이런 현수막이 여러 곳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6억 돈다발을
집에 쟁여놓은 집에 유혹 돈다발을 쟁여놓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해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주장은 이걸 기우제식으로 검찰 수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의 후보자 이야기나 또는 소명 마련을 보면 그렇게 현금을 6억 돈다발 이 장롱 속에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했다는 걸 해명을 했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면 실제 이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증을 하지 않고 막연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허위사실을 외부에서 주장해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도 그에 따른 인권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오히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쪽에서 인사청문위원 야당 국민의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가지고 제기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판과 또 책임 추궁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오후에 논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휴식이 있고 지금까지 함께 복귀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오히려 본인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도 국회 청문위원이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저도 해명을 해보시라. 이 주장을 했던 분들이 근거 있게 정리해 보시라. 그런데 그런 근거 있게 정리하는 설명이나 논의는 옆으로 제껴두고 오늘 일방적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북병을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청문위원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추구하고 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려놓은 허상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를 최대한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그런 접근이 처음부터 기획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진우 위원이 6월 22일부터 장롱 속 현금 6억이라는 이 썸네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장롱을 그려놓고 현금 다발을 넣어놓고 그리고 물 마시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 놓고 범죄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다 해소되었다, 소명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 제시를 외면하고 여기 와서 또다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오도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다. 일종의 대선 불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더욱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즉각적으로 청문회장으로 돌아와서 후보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모두 소명 자료를 추가 공개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공개 사과와 철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후보자는 모든 자료를 소명하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버하다가 자책골을 넣고 오히려 이 부분을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국회 앞에와 전국에 저희가 확인된 것만 해도 경주,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경기도도 있습니다. 네, 국회 앞에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충분한 소명 과정이 있었고 이틀간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게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된 자료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고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대선을 굴복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잘 못 알았던 부분들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콧하면서 보이콧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다시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셔서 소명 자료를 보시고 오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등포 각 최현희입니다. 저는 이게 장롱속 현금 6억 그리고 뭐 집에 정해놨다는 이거 오늘 어제 오늘 잠깐이라도 청문회를 받는다면 허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형법상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상 보장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 버젓이 본인의 유튜브에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 맞냐? 이런 썸네일을 게재를 하고 본인이 설명을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또 국회 앞에도 이런 집에 정해놓은 돈다발이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는 성실성의껏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여러 요구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후보는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에서 모두 합격점입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제2의 IMF라고 할 정도입니다. 새 정부가 빨리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다시 내란 세력의 DNA를 갖고 대선을 불복하고 또 첫 대통령의 첫 인사인 총리 지명을 부정을 하고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진우 의원은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 바로 지금 청문위원장에 복귀를 해서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또 아마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자료는 제출됐고 추가 자료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경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고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공작은 이미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8시,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8시에 속개를 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리러 다시 저희는 청문회장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